우리나라에 지금 롯데렌터카가 중국 자본에 넘어갔죠. 제주도 같은데 롯데렌터카가 상당수의 자동차를 중국산 자동차로 다 바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주도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 자동차를 경험하게 돼요. B2C로는 잘 안 들어와요. B2B로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침투를 하고 저가 상품 위주로 가겠죠. 이게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되고 좀 가격도 괜찮지만 성능도 괜찮네.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기업은 저는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끝까지 파보는 딥 인터뷰 시간입니다. 권석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반도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반도체 얘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면서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이름도 낯설고 걔네 거 누가 쓰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쓴다고 생각했을 때 뭐 글로벌 경쟁은 할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짠 하고 어디 리포트에 나오면서 위협을 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모건 스탠리 우리의 그 양치기 소년 모건 스탠리가 CXMT죠. 그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거기가 전체 점유율의 10%를 먹을 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살날 거다. 그래갖고 주가 다 폭락했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못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뭐 CXMT 얘기부터 일단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D램의 삼국 구도가 잘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전화 3분지계를 가지고 있고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사실상 뭐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CXMT가 어느 순간 4위까지 왔고 마이크론하고 점유율이 지금 2~3% 이내까지 좁혀졌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수준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아직은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2세대에서 3세대 정도, 그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한 3에서 4세대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CXMT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중국에서 자급화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몇몇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이미 딱 낙점이 된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CXMT는 흔히 얘기하는 대마불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D램에서 CXMT가 커머디티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 수준을 굉장히 빠르게 좁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특히 여기가 지금 대마불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CXMT가 만드는 D램, 그중에서도 17나노 이하급 D램은 HBM으로 가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HBM은 안 할 수는 없고, HBM2를 CXMT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할 겁니다. 그리고 무려 HBM3를 내년에 양산할 거고요. 아마 HBM3E는 2027년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때쯤 됐을 때 하이닉스는 HBM4나 HBM4E까지 갈 수도 있어서 여전히 기술 격차는 뭐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HBM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자체는 D램을 따라가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D램도 D램이지만 HBM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AI 반도체로 가기 위한 핵심 병목 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하여금 일정 세대 이상의 HBM은 아예 중국으로도 수출이 안 되고 중국에서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CXMT는 가장 프론트라인에 있는 회사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미국의 주요 투자 회사들에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회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게끔 중국 정부가 계속 살려두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이 없는 회사입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고, 뭐 나쁘게 말하면 좀비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몇 가지 회사들이 좀 있는데, 회사가 아니고 기관도 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 중에는 놀랍게도 인민해방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민해방군도 D램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이 자기들의 서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서버에 메모리가 당연히 또 대량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메모리를 그냥 커머디티 메모리를 쓸 수는 없어요. 밀스펙 메모리를 써야 됩니다. 밀스펙이라는 네, 밀리터리 스펙을 맞춰요. 자, 밀리터리 스펙을 맞춰주는 순간부터는 이게 국가의 안보에 이슈가 되거든요. 미국에서 인텔을 못 죽이는 이유 중에 딱 하나 얘기하자 그러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사용, DOD에서 원하는 거, 나사에서 원하는 그런 밀스펙 시스템 반도체를 인텔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DOD에서 인텔에게 30억 달러 정도의 물량을 몰아주기도 했었죠. 뭐 지금 중국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AI 서버로 가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그런 커머디티 메모리로 위한 것이든 어쨌든 밀스펙을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그런 서버에서는 중국산 메모리 업체들이 있어야 되고, CXMT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사실은 딱히 이 회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중국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서 CXMT는 지금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삼성 하이닉스도 밀스택을 해요? 합니다.
하죠.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그거를 뭐 딱히 어디 가서 만든다 얘기는 하지 않고 뭐 ADD 같은 데서 이제 좀 아니면 국방 어떤 기술 품질원 같은 데서 원하는 스펙들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나면은 그것은 따로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훨씬 다량으로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밀스펙 디램 같은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중국 반도체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위협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YMTC가 뭐 거의 다 완전히 따라잡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뭐 이건 반도체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BYD 얘기를 들었던 건 몇 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BYD 얘기를 들었던 게 뭐 그래봐야 중국 자동차겠지라고 했는데 BYD가 전기차를 하네. 그리고 그냥 전기차가 아니고 여기에 좀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네. 그리고 얘네들이 국산용인 줄 알았더니 수출을 하네. 수출도 이제는 한국 같은 선진국으로 하네. 이 단계를 지금 거쳐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무지의 상태였다가 호기심의 상태였다가 그런 다음에 각성 상태가 됐다가 점점 공포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의 변동을 한번 우리가 유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많은 사람들은 YMTC가 뭐야, CXMT가 뭐야, SMIC가 뭐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B2C로는 잘 안 들어와요. B2B로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침투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침투를 하고 대만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할 겁니다. 원가 경쟁력을 맨 처음에 앞서서 저가 상품 위주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거 꽤 괜찮네. 그래도 뭐 좀 가격도 괜찮지만 성능도 괜찮네.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씩 저변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자동차 얘기를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은 지금 BYD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뭐 그러면 우리는 B2C에 안 팔고 상용차에다 팔 거야. 아니면 렌트카 시장에다 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이걸 공략을 하는 거예요. 뭐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롯데 렌터카가 중국 자본에 넘어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 렌터카가 한 2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데 롯데 렌터카가 그 2만 대의 상당수의 자동차를 중국산 자동차로 다 바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주도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 자동차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내 차라 그러면은 쪽팔려서 안 탈 건데 그렇죠. 그냥 뭐 하루 이틀 탈 거면 반도체도 좀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CXMT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짝의 여유는 있습니다. 아까 YMTC가 뭐 치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YMTC는 오히려 CXMT에 비하면은 아직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글로벌 매출 점유율로 따지면 한 7등 정도. 뭐 CXMT는 지금 4등까지 왔고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낸드는 애초부터 약간 춘추 전국 시대에 가까웠고 물론 거기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 50에서 55% 정도의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뭐 키옥시아나 뭐 난야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샌디스크나 이런 회사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YMTC가 거기에 뭐 1, 2%, 2, 3% 정도의 쉐어를 가지고 뭐 한 4등이나 7등 사이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기업은 저는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 그럼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설계를 해주는 데를 팹리스라고 하고 네. 설계된 거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걸 파운드리라 그러고 네.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하죠. 보통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 IDM이라고 부릅니다. 네, 종합 그래가지고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는 지금 TSMC가 유명하고 그다음 삼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파운드리가 위험하다라는 건 중국의 SMIC. SMIC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2위권, 3위권, 4위권 이 파운드리 회사들이 우후죽순 지금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으면서도 또 기술 수준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 SMIC의 뒤를 받치고 있는 데가 화홍 반도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이제 넥스칩이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명함을 못 내밀던 회사였습니다. 올해 1반기에 전 세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매출액 랭킹을 매겨보니 1등이 TSMC는 변함이 없어요. 2등 삼성전자, 3등이 예전에는 원래 UMC였어요. UMC, 대만 UMC. 네, 근데 이 3등이 이제 SMIC가 됐고요. 아 그래요? 네, 4등 UMC, 5등 글로벌 파운드리, 6등이 누가 됐냐면 화홍반도체가 됐어요. 자, 7등이 그래서 이제 PSMC라고 원래 항상 3위에 안착하고 있었던 대만의 또 다른
파운드리가 내려왔고, 자, 그 다음에 8등 뭐 글로벌 파운드리,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7등 글로벌 파운드리, 뭐 8등에 이제 누가 또 들어왔냐면 넥스칩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SMIC 말고도 중국의 2, 3위권 요 파운드리 회사들이 지금 급속하게 글로벌 랭킹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대만의 2, 3, 4위권 파운드리 회사들이 랭킹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생각해보면은 그 선단 공정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첨단 공정을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삼성이랑 TSMC만이 유일하게 그 선단 공정에 투자를 했고, 나머지 뭐 UMC든 PSMC든 약간 조금 더 그 난이도가 좀 낮은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업체한테 역전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네. 뭐 사실 대만이 그렇게 파운드리 산업이 수직 계열화돼 있다, 잘 조직화돼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TSMC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그렇게 경쟁력이 강한 회사들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UMC나 뭐 PSMC나 뱅가드, BIS 같은 이런 2, 3, 4위권 파운드리가 그동안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레가시나 미들텍 영역, 우리가 보통 10나노 이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공정에서 이들이 꽤 안정적인 고객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레가시 공정을 쓸 수 있는 뭐 업체들은 꼭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반도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모바일 AP. 그렇죠, 모바일 AP나 아니면 뭐 애플 실리콘이나 이렇게 멋있는 폼나는 그런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통신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뭐 산업용 반도체, 차량용 뭐 MCU 아니면 뭐 IoT용 센서나 뭐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들은 뭐 22나노, 뭐 30나노, 뭐 40나노 이런 것만 가져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고 아주는 아니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연간 그래도 매출이 조단위는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을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 특히 레가시 파운드리 전문 업체들이 잘 그동안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영역에 이 동네에 풍선 효과를 가지고 들어온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풍선 효과라고 부르냐면 어쨌든 뭐 SMIC를 비롯해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원리상으로는 EUV를 샀겠죠. 예. 그쪽으로 선단으로 가고 싶어 했겠죠. 그쪽으로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약간 못하지만 그쪽보다 어쨌든 더 많이 돈을 투자했을 때 어쨌든 더 많이 장비를 살 수 있고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레가시나 미들텍으로 일단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의 EUV 같은 건 미국에서 못 사게 하니까 그렇죠. 이건 포기하고 그냥 남은 돈 가지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를 엄청 사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거기는 미국의 정부가 사실 감시가 좀 소홀합니다. 저 정도는 뭐 만들어도 뭐 그만 안 만들어도 그만. 오히려 뭐 그쪽은 미국 업체들도 가끔씩 이용하고 하니까 뭐 원가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경쟁이 있는 건 나쁘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약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게 이 풍선 효과가 중국의 레가시 파운드리로 가면서 무엇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했냐면은 중국의 장비 만드는 업체들이 시장이 열렸어요. 저기에 뭐 지금 저 파운드리들이 갑자기 뭐 선전에다가 팹을 2개 짓는데 저기 들어가는데 뭐 한 20조 쓴대. 동관에다가 또 팹이 3개 만들어지는데 저기에 28조가 들어간대. 그게 이 장비 업체들한테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장비 업체들로 하여금 중국 정부는 어쨌든 파운드리 시장도 키워야 되지만 장비의 국산화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파운드리 회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 장비 회사에 장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조금이 3종으로 지급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저런 파운드리 만드는데 파운드리 회사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회사가 중국 장비를 사게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장비 회사한테도 또 보조금을 주고 또 파운드리한테도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만들어진 칩이 있잖아요. 이 칩을 누군가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주는 업체한테도 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몇 중으로 보조금이 들어가요. 자, 보조금이 이렇게 겹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제 이런 SMIC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팹을 난립시키고 거기에 장비들이 통제가 된다는 명목하에 또 인센티브가 있다는 명목하에 중국산 장비들, 뭐 SME나 뭐 에이맥이나 아니면 뭐 우리 나우라나 아니면 이제 사이캐리아 같은 그런 장비 회사들의 장비들이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그런 뭐 반도체, 중국 반도체 박람회 같은 걸 하면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부스들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부스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야말로 돈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용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고객사들도 엄청나게 와서 컨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동안에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지배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5대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큰일이 난 거죠. 이 원래 자기네들이 원래 먹고 있었던 중국 시장에서 적어도 한 50%, 60% 정도를 먹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쉐어가 줄어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요. 자기네 장비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장비 회사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비 회사가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장비를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500억짜리 장비를 만약에 그 파운드리에서 뭐 한 5년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의 500억만큼의 유지 보수 비용이 또 청구가 됩니다. 매년 유지 보수비가 한 100억. 솔직히 그래서 뭐 장비 회사의 진짜 어떤 매출은 유지 보수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프린터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그 장비의 최적화를 위해서 장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들의 뭐 펌웨어 뭐 업데이트랄지 뭐 라이브를 추가해 준다든지 뭐 이게 있으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요 하면 뭐 어떤 파운드리가 그걸 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장마저도 이제는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미국의 장비 회사들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나 램 리서치가 지금 굉장히 갑갑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비를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국 정부 때문에 장비를 팔고 나서 유지 보수를 못하게 해요, 미국 정부가. 맞아요. 사람이 못 넘어가게 해놨죠. 엔지니어를 파견해갖고 엔지니어가 거기서 몇 주, 필요하면 심지어는 몇 개월씩 상주를 해서 같이 라인에 들어가서 방준복 입고 같이 작업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나 뭐 이런 업체들은 우리 이거 장비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시장이 날아간 거예요. 유지보수 시장이.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 왜 선단 공정 투자만 하냐? 그러면은 그 뒤에로 레가시 공정 좀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레가시 공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 그러니까 장비가 없대요. 장비가 왜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신규 투자하는 데들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중고 장비를 그냥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 장비 값이 엄청 비쌌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게 장비가 비싸면은 새로 만들면 좋지 않아요? 그때 그걸 누가 쓰냐고 옛날에 선단 공정 넘어가면 옛날 공정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실 누군가 뉴비가 참여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여기서 어차피 선단 공정 투자 못하니까 레가시 공정을 그냥 확 늘려버리니까 어차피 만드는 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만드는 게 되고 여기다 심지어 중요한 경쟁자였던 미국 회사들이 미국 국가에서 다 빼버렸네. 그렇죠. 그럼 완전 새로 시장 열렸는데 무주공산이 되니까 그 장비사들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된 거네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중국의 저런 상황을 좀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가서 우리나라 좋은데. 반도체 장비 회사도 훌륭한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한미도 있고, 뭐 우리 세메스도 있고, 원익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대부분 다 좀 우리나라의 주요 벤더들, 그러니까 주요 이제 이 메이커들한테 좀 어느 정도는 다 락인이 돼 있죠. 그래서 다른 회사한테 뭔가를 공급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 회사들은 분명히 저 시장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런 스타트업들에 가까운 회사들이 갑자기 등장할 수는 없는데 저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몇 가지 좀 원인이 있었습니다. 또 기술 훔쳤습니까? 뭐 훔쳤다 훔칠 수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범죄 행위까지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도체 장비 시장은 중고 장비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연 매출이 수천억 수준이에요. 거의 이 중고 장비 거래 중고 장비 거래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네네네. 근데 이 회사가 점점 성장이 되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게 그만큼 중고 장비 수요로 하는 팹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 장비계의 당근마켓. 그런데 저는 약간 이걸 또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같으면 이 중고 장비를 사갖고 자신의 팹에다가 설치해서 뭔가를 만드는 데 쓸 거 아니에요. 중국은 상당수의 중고 장비가 그냥 개조를 위해서 쓰입니다. 즉 부품용으로 수입이 돼요. 그럼 가장 인기 있는 장비가 뭐냐? 일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가 만드는 에칭 장비. 그리고 ASML이 만드는 KRF 리서그라피 스캐너 장비들. ARFI는 구하고 싶어도 잘 못 구해요. 이제 수출이 통제되고 있고 지금 애프터 마켓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이 밸리데이티드 엔드 유저가 아닌 이상 중국 경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약 수입했으면 싱가포르에서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로 들어간다라고 확정이 된 거는 들어가는데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그 중고 장비를 처분하고 싶어도 중국 회사로 처분을 못 해요. 그래서 그렇죠. VEU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재밌는 것은 그렇게 중고 장비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상당수의 중고 장비는 다 마개조가 됩니다. 개조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제조사에서 허가를 해준 레시피대로 프로토콜대로 하는 개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야매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야매로 해도 잘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A사 스마트폰의 이 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뭐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 분들이 야매로 잘 고치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있어요. 알리나 뭐 테무 같은 데서 부품을 수입해 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돼요 또.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리퍼해 주는데 네. 북한시들은 착착해서 네, 붙여주더라고요. 물론 이거에서 망가지면은 AS를 정식으로 못 받지만 요거를 굉장히 이 재미를 본 회사가 SM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ME 네, 상하이 마이크론 일렉트로닉스 이퀴먼트의 약자인데 이 회사가 처음에 뭐로 시작했냐면 리서그래피 장비를 만들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9세대 이 리서그래피 ASM을 만들었던 한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그런 장비들을 싹 긁어 모아요. 싹 긁어 모으니까 147대 정도 나왔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개조하다 보니까 23대가 나왔어요. 꽤 많이 건진 거예요. 수율로 따지면은 한 10몇 퍼센트 건진 거죠. 이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와. 이게 돌아간다는 걸 봤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 일했었던 A사 현지 직원들, 전직 직원들을 모아서 그걸 같이 시킨 거예요. ASM에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전직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노하우는 살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개조가 중국에서 정부에서 다 눈을 감아줬어요. 이렇게 해도 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연구개발인데요. 연구개발인데요. 우리는 상업용도 아닌데요. 근데 연구개발을 하면서 그걸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요. 칩이 나오네. 그러면서 이 이제 SME가 그냥 이거를 개조한 노하우만 쌓은 게 아니고 여기다가 조금씩 자기들이 개발한 부품을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호환이 되는지. 제일 먼저 테스트해본 게 스테이지, XY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웨이퍼를 올려놓고 X축, Y축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빛은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보세요. 빛이 오죠? 네. 제가 그럼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 원래 그렇게 그려요? 이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빛을 네. 이렇게 그리는 게 왜냐면은 아니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얘를 멈추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갔다가 갑자기 멈춰야 되거든요. 멈춰야 되고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관성 안정 장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굉장히 금방 이거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요게 엄청난 정밀 기계공업 부품을 필요로 해요. 그렇겠죠. 근데 네. 이게 아까 이렇게 크게 보여주셨지만 여기 요 그렇죠. 선 이런 게 엄청나죠. 나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빛이 하나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개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우라나 좀 이 에이맥 같은 기업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다 중국 기업들이에요. 나우라, 에이맥.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좀 재미난 기업들이 몇 가지가 들어오는데 소재 만드는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EUV 리서그래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광화학 반응에 대한 이러한 노하우들이 좀 쌓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건가요? PR 같은 것들이죠. PR도 그렇고 솔벤트도 그렇고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스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소재들도 여기서 우리도 한번 테스트해볼게. 굉장히 좋은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열린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진짜 고물상에서 첨단 기기 만드는 저는 그런 느낌이네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청계천 아저씨들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죠? 청계천에 가서 예전에는 로봇 태권브이 만든다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무슨 전차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아저씨가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트랙터 3대만 달라. 그럼 내가 청계천에 갔다 오면은 전차를 만들 수 있다. 이제 대학원생 때 그렇게 한번 청계천을 많이 돌아다니며 이렇게 장비를 만들려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기반이 중국은 100배로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상하이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둥간 선전 쪽에 굉장히 그쪽을 많이 뜨고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야매로 뭔가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고. 근데 야매 업체가 많아지면 사실 부품이라는 게 이게 하다가 이걸 마개조를 하려 그러면 얘 부품을 빼면은 이 부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 만약에 100개, 1000개 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 그거 하나 있는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게 이제 상호적 시너지를 내는 있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품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부품의 인벤토리 통계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해요. 요게 인기가 많네. 근데 이거 비싸네? 이거 돈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 하겠다는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한 10개 나오고 100개 나오고 하다가 그 중에서 한두 개 살아남아도 어쨌든 걔네들이 그 시장을 다 먹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오히려 EUV로 바로 갔으면은 이게 형성이 안 됐을 거예요. DUV로 사람들이 풍성 효과가 생기니까 이건 아직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미국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미국이 처음부터 그냥 EUV로 확 열어줬으면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야매로 개조하거나 저 안에서 나름의 저런 생태계 형성되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ASML 그냥 이용해서 아주 멋있게 그냥 돈 내고 쓰면 될 텐데 내가 못하러 저거는 마개조를 써야 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EUV로 못 가게 하니까 그냥 DUV에서 신나게 경험을 쌓은 거예요.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그러니까 3나노 첨단 반도체 못 만들게 하니까 3나노 첨단 반도체를 그냥 만들게 뒀으면 3나노 첨단 반도체 썼을 건데 못 쓰게 하니까 10나노 이하의 그 레가시 공정 가지고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요건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이거는 그냥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 얘기가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차라리 엔비디아 칩을 쓰게 하면 얘네들이 AI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넘사벽이고 이거에 완전히 중독돼 버릴 거니까.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 H백을 못 쓰게 하니까 얘네가 조금 떨어지는 칩이라도 써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마개조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젠슨왕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칩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해 주신 장비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전략적으로는 어떤 게 더 유리해 보이세요? 이게 뭐 사실은 이게 경영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이것을 결핍의 역설이라 부르거든요. 결핍을 하면은 두 가지 경로가 생깁니다. 그 결핍으로 해서 정말 고사당하는 케이스가 생기고 결핍으로 인해서 이거를 우회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또 경우가 생기죠. 첫 번째 경우가 구소련이에요.